호떡 고을 집신 서방. 옛날 어느 고을에 돈 많은 부자 양반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부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자는 공부를 하지 않아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마치 글을 썩 잘 아는 사람 마냥 빚 장부를 턱 펼쳐들고 뭔가 끼적거리기 때문이지요.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상민들이라 부자가 무엇을 쓰는지 적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양반이니까 을의 글을 잘 알겠거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실은 빚 장부에 글자를 적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마을 이름을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려놓은 것이지요. 이를테면 강나루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라고 하면 강가에 호박을 하나 그려놓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부자는 갈수록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한 농부가 부자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자네는 어디에 사는가? 예, 저는 저기 큰 산 아래에 있는 배 고을에 살고 있습지요. 응? 자네가 사는 고을 이름이 배란 말이지? 부자는 빗장부에다가 동그란 배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 자네 이름은 뭔가? 예, 사람들이 저를 그저 이서방이라고 부릅지요. 그러니까 자네 성이 이란 말이지? 이번에는 장부에다가 길쭉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옷 속에 기어다니는 이를 그린 것이지요. 부자는 이렇게 해서 배고울에 사는 이서방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빗장부를 뒤적거리다가 배고울 이서방이 돈 갚을 때가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너 저기 호떡 거울 좀 다녀오거라. 하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호떡 거울이라고쇼? 이 부근에 호떡 거울이라는 곳은 없는데쇼? 부자는 깜짝 놀라 다시 장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동그란 호떡이었지요. 가만히 있자. 이게 틀림없는 호떡 모양인데 호떡 거울이 없다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거울이지?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지요. 그러나 이내 이서방이 돈을 빌려갈 때 큰 산 아래에 산다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럼 저기 큰 산 아래에 있는 고을 이름이 뭐냐? 하인은 큰 산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고을은 배고을입니다.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러고 보니 배를 그려놓고 배 꼭지를 그리지 않았구먼. 그러니 호떡인 줄 알았지 뭐야. 부자는 빗장부에 그려진 동그라미에 꼭지를 하나 그려놓고 다시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그래, 내가 농담 삼아 호떡 거울이라고 했느니라. 너 저기 배고울에 사는 집신 서방한테 좀 다녀오너라. 하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 집신 서방이라고요? 세상에 집신 서방이라는 사람도 다 있습니까요? 부자는 아이쿠, 또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어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꼭 집신같이 생긴 길쭉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지요. 이게 틀림없이 집신 모양인데. 부자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예, 지난 봄에 나한테 돈 빌려간 배고올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이서방입니다요.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를 그려놓고 다리를 그리지 않았군. 그러니 그만 집신인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그 말을 하인이 그만 듣고 말았습니다. 예? 다리 없는 이를 그리셨다고쇼? 부자는 아차 싶어 얼른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야끼 이놈! 내가 언제 그렸다고 했느냐? 이 자를 적어놓고 그만 다리를 적지 않았다고 했지. 하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글자에다가 다리를 적지 않으면 집신이라는 글자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하인이 하하하 웃음보를 터뜨리자 부자는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 대꾸도 못했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부자는 머릿속에 돈 빌려간 사람은 어떠어떠하게 생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단지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해 쩔쩔맨 것 뿐이지요. 아마 돈 빌려간 사람을 직접 만났더라면 대뜸 알아보고 어서 돈 갚아! 하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 꼭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이미 그것에 대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을 처음 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건 머리는 꼭 낙타처럼 생겼는데 양처럼 털이 북슬북슬하고 다리는 사슴처럼 가늘구나. 이렇게 그 동물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동물을 다시 보면 저번에 봤던 그 동물이구나 하고 쉽게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동물은 라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라마라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 동물과 다른 동물을 구분할 수 있고 다시 보면 저번에 봤던 동물이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 이름을 알기 전에 이미 그 동물의 여러 특징들을 머릿속에 담아 놓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낱말들은 모두 개념을 언어로 표현한 것들이지요.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러이러하게 부르자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입니다. 저기 낙타 머리와 양처럼 북슬북슬한 털과 사슴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가진 동물을 라마라고 하자. 나무에 매달린 빨갛고 둥근 열매는 사과라고 하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저 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이지요. 라마는 라마에 대한 개념을 언어로 나타낸 것이고 사과는 사과에 대한 개념을 언어로 나타낸 것이고 마름모는 마름모에 대한 개념을 언어로 나타낸 것이지요. 그렇게 낱말은 바뀌어도 개념은 안 바뀝니다. 부자가 이서방을 집신서방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가 전혀 엉뚱한 사람을 떠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서방을 집신서방이라고 마음대로 고쳐 불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사람을 이서방이라고 부르자 하고 사람들끼리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야 이서방을 집신서방이라고 부르든 고무신 서방이라고 부르든 상관없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부르면 곤란합니다. 당장 하인도 집신서방이라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잖아요. 이번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부자는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도 정작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알지 못해서 또 정확하게 개념 어떤 단어들을 쓸 줄 몰라서 그림으로 장부를 채워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림을 보고 본인도 제대로 시기가 지나서 그림을 봤더니 알지 못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또 문화 선교를 한다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일반적으로 개념
사람들이 다 공용적으로 알 수 있는 개념을 무시하면서 나의 어떤 복음적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아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겠구나. 나는 내 속에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내 멋대로 그 개념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그건 역시 폭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들이 다 알 수 있는 일반화된 개념을 알고 그 개념 안에서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예술적 메시지 또한 복음적 메시지를 담아내야지 그들이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저한테 유익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너무 본인만의 생각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인생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본인만의 그러한 개념들을 타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개념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저는 제가 그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또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